어떤 진실은 거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우는 16년 동안 동생 민서의 실종을 애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욕실 거울에 나타난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민서가 사라진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려 합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지워진 기억들은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지우가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는 무서운 간극이 존재합니다. 민서는 정말 납치된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지우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난 걸까요? 매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매 장면마다 새로운 의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찾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너무 어두워서 마주하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과연 그 어둠 속에서 민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라고 믿고 싶은 얼굴을.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고 매끄러운 거울 표면을 더듬었고 유리 아래 어딘가에 진짜 자신이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하지만 무엇이? 새벽 3시 반. 창문 밖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깊었고 아파트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지우는 욕실 불빛 아래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정신 차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녀는 계속 이상한 기분에 시달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그녀가 보는 세상이 실은 얇은 막 하나로 가려진 다른 무언가인 것 같은.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차갑고 끈적했다. 거실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히스토리를 지우는 습관이 없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23개의 부재중 전화. 모두 같은 번호에서 걸려왔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지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망설이듯 떠돌았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 알았어? 발신자는 없었다.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다. 그저 그 짧은 문장만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지우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퍼졌다.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그녀가 답장을 보냈다. 답은 즉각적으로 왔다. 거울을 다시 봐.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귀를 울릴 정도로 세게 뛰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건가? 아파트 안에?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부엌도 침실도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가 거울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다시 욕실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목이 바짝 말랐다. 욕실 문을 열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울 앞에 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곤해, 지친 눈, 창백한 피부. 그런데 뭔가 있었다. 거울 모서리에 희미하게. 지우는 얼굴을 거울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글씨였다. 거울에 김이 서리면서 나타나는 글씨처럼. 하지만 욕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글씨는 서서히 선명해졌다. 2009년 7월 23일을 기억해.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2009년 7월 23일. 그날, 그녀가 평생 잊으려고 애썼던 그날. 동생이 사라진 날. 12살이었던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경찰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민서는 그냥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난 후 누군가 그 날짜를 거울에 적어놓았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지우는 세면대를 붙잡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목을 넘어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넌 모든 걸 잊었어. 하지만 민서는 안 잊었어. 민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우는 게 아니었다. 이건 두려움이었다. 순수하고 원초적인 두려움. 누가 이러는 거지? 왜? 무엇을 원하는 거지?
거울을 다시 보았다. 글씨는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지우는 그것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작은 그림자, 아이만한 크기에.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섰다. 아무도 없었다. 욕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 그림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지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우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작고 흐릿한 형체. 하지만 손가락은 분명했다. 그녀를 향해 뻗어있는 그 작은 손가락은 너무나 선명했다. 안 돼. 지우가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욕실 바닥의 차가운 타일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그림자도 움직였다. 아니, 가까워졌다. 거울 표면에 더 가까이. 지우는 욕실에서 뛰쳐나와 문을 쾅 닫았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공기가 모자랐다. 아파트 안의 모든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처럼.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경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거울에 죽은 동생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망칠 수 없어. 넌 이미 알고 있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민서는 그냥 사라졌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다였다. 지우는 그날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뛰는 걸까?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일어섰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지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민서가 사라진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엄마는 우울증에 빠졌고 아빠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가족은 천천히 무너졌다. 지우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썼다. 공부에 매달렸고 대학에 갔고 직장을 구했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일 밤 꿈에서 민서를 봤다. 12살의 모습 그대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웃고 있는 민서. 그리고 꿈속에서 민서는 항상 같은 질문을 했다. 언니, 왜 날 찾지 않았어? 지우는 이 말을 창문 유리에 기댔다. 차가움이 피부를 관통했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 작고 가벼운 발자국. 아이의 발자국. 지우는 눈을 번쩍 떴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복도에서. 침실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누구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정적. 너무나 완벽한 정적. 그리고 나서 침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작은 형체. 아이만한 크기에. 안 돼. 지우가 속삭였다. 제발 안 돼. 그 형체가 한 발짝 나왔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지우는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봤다. 교복을 입은 소녀. 긴 검은 머리. 창백한 얼굴. 민서였다. 아니, 민서처럼 보이는 뭔가였다. 얼굴이 잘못되었다. 눈이 너무 컸다. 입이 너무 넓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부자연스럽게 활짝 웃고 있었다. 언니. 그 목소리가 말했다. 민서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너무 높고 날카로웠다. 나 찾았어? 지우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창문에 부딪혔다. 갈 곳이 없었다. 그 존재가 다가왔다. 천천히, 발소리 없이. 마치 바닥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날 왜 혼자 두었어? 그것이 물었다. 왜 구해주지 않았어? 나는 몰랐어.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거짓말. 그 존재가 가까이 왔다.
이제 불과 몇 발짝 떨어지지 않았다. 지우는 그것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알아챘다. 눈이 완전히 검었다. 동공도 흰자도 없었다. 그저 검은 공허만이 있었다. 넌 알았어. 넌 항상 알았어. 아니야. 지우가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존재가 손을 뻗었다. 작고 창백한 손. 손가락이 지우의 볼에 닿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지우의 피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기억해봐. 그것이 속삭였다. 그날을 기억해봐. 갑자기 지우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빠르고 혼란스러웠다. 학교 복도, 민서의 웃는 얼굴, 누군가의 뒷모습, 어두운 방, 비명소리. 그리고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그 존재도, 차가움도, 이미지들도. 지우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새 메시지였다. 내일 밤 11시. 민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와. 혼자서 안 오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날 진짜로 뭘 했었는지.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봤다. 새벽 4시, 5시, 6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얼굴이 보였다. 민서의 얼굴. 아니, 민서처럼 보이는 그것의 얼굴. 검은 눈동자와 너무 넓은 미소. 미친 거야. 지우는 자신에게 말했다. 전부 환각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몸은 달리 말하고 있었다. 근육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들이 있었다. 삭제할 수 없는 메시지들. 지우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다시 나타나는 메시지들. 내일 밤 11시 민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와. 지우는 그곳을 알았다. 16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다. 학교 근처의 낡은 놀이터, 민서가 친구들과 헤어진 곳, 경찰이 마지막으로 민서의 흔적을 찾은 곳,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몸은 납처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직장이 아니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때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 같은 것.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욕실 거울은 수건으로 덮어두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옷을 입고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정상적인 세상. 지우가 속하지 못하는 세상. 오전 10시가 되자 지우는 결심했다. 기다릴 수 없었다. 밤까지 기다리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그곳에 가야 했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택시를 탔다. 운전석의 주소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북구요. 교통이 좀 막힐 텐데. 괜찮아요. 지우가 말했다. 시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다.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지우의 마음은 더 빠르게 달렸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민서의 얼굴, 그날의 기억, 부모님의 눈물, 경찰의 질문들, 그리고 그 이후에 텅 빈 세월들. 40분 후 택시가 멈췄다. 지우는 돈을 건네고 내렸다. 발이 익숙한 길을 찾았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언덕을 올랐다. 16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같은 건물들, 같은 가게들, 같은 나무들, 그리고 놀이터가 보였다. 낡고 녹슨 놀이기구들, 깨진 그네, 페인트가 벗겨진 미끄럼틀, 금이 간 시소. 아무도 없었다. 오전 시간이라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것이다. 지우는 천천히 놀이터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 모래가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차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격리된 것 같은 느낌. 지우는 그네 앞에 섰다. 여기였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서는 여기서 그네를 타고 있었다. 오후 4시쯤.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가고 민서는 조금 더 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우는 그네에 앉았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을 스쳤다. 눈을 감았다. 민서를 떠올리려 했다. 웃고 있는 민서, 그네를 타는 민서, 살아있는 민서.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젯밤의 그 존재였다. 검은 눈동자와 너무 넓은 미소. 왜 여기 왔어?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건 평범한 남자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당신은 누구세요? 지우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명함이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사립탐정이에요. 지우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읽기 힘들었다. 사립탐정요? 네. 지난 10년 동안 미제 사건들을 조사해 왔어요. 준혁이 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특히 실종 사건들을요. 그리고 당신 동생의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우의 입이 바짝 말랐다. 민서를 알아요? 이정민. 2009년 7월 23일 실종. 당시 12살. 준혁이 말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무슨 정보요? 지우가 그네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메시지를 받았고 뭔가를 받고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지우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어떻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3명 더 있습니다. 모두 2009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민서의 실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누군가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6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새 메시지였다. 사립탐정을 믿지 마. 그도 거짓말쟁이야. 진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밤 와. 혼자서.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좁아졌다.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발신자 번호가 없네요. 준혁이 중얼거렸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뭘 알고 있어요? 준혁은 주변을 둘러봤다. 놀이터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불안해 보였다. 여기서 얘기하기엔 위험해요. 제 사무실로 갑시다.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지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메시지에서 당신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준혁이 반박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두렵게 만들고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처럼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했다. 준혁의 말이 일리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알았어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만나요. 카페나 그런 곳에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1시간 후 지우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다. 커피 머신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음악 소리. 이상하게도 그 소음이 지우를 안심시켰다. 정상적인 세상의 소리였다. 준혁이 두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남자는 30대 초반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다. 둘 다 지친 모습이었다. 소개할게요. 준혁이 말했다. 이쪽은 김수진 씨. 2009년에 민서와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수진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쪽은 최태우 씨. 당시 이 동네 문방구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태우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 언니시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우는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손에 쥔 따뜻함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메시지를요. 사흘 전이요. 지우가 대답했다. 밤에 거울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거울이었어요. 일주일 전 샤워하고 나왔는데 거울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다라고. 태우가 말했다. 저는 꿈에 나타났어요. 열흘 전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어요. 놀이터에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지우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서 같은 두려움을 봤다. 같은 혼란을 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미친 게 아니었다. 우리 모두 2009년에 여기 살았어요. 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모두 민서의 실종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죠. 수진 씨는 민서의 친구였고 태우 씨는 그날 문방구에서 민서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태우가 말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다. 경찰이 물어봤을 때도 그랬어요. 문방구에 여학생이 왔던 것 같긴 한데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는 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거든요. 저도요. 수진이 속삭였다. 민서랑 놀이터에서 놀았던 건 기억나요. 하지만 그가 흐릿해요. 먼저 집에 갔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왜 민서를 두고 갔는지도 기억 안 나요. 지우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도 그날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무엇을 공부했지? 누구를 만났지? 몇 시에 집에 갔지? 공백이 있었다. 그녀의 기억에 큰 공백이 있었다. 누군가 우리의 기억을 지운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지운 거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끔찍한 일이어서 뇌가 보호 기제로 기억을 차단한 거죠.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지우가 물었다. 그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진실이요. 준혁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엔 그가 잠시 멈췄다. 제 생각엔 그 사람이 민서일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불가능해요. 수진이 말했다. 민서는 죽었어요. 시체를 찾았나요? 준혁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서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16년 동안 지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봤다. 손이 떨렸다. 새 메시지였다. 잘했어, 면니. 모두 모였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어. 오늘 밤 11시. 모두 놀이터로 와. 한 명이라도 안 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야. 그리고 다음 희생자가 생길 거야. 지우는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혁이 테이블에 손을 올렸다. 선택은 당신들이 해야 해요. 하지만 제 조언은 가는 거예요. 함께요. 그리고 이번엔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피처럼 보였다. 가요. 지우가 말했다. 모두 함께. 밤은 천천히 찾아왔다. 지우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지켜봤다.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2시간 반 후면 놀이터에 가야 했다. 2시간 반 후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준비를 했다. 따뜻한 옷을 입고 손전등을 챙기고 휴대폰을 완충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준비는 할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알게 될지에 대한 준비. 오후 내내 지우는 민서에 대해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민서와 함께 놀던 순간들, 민서의 웃음소리, 민서가 좋아하던 노래들. 하지만 기억들은 희미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발해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더욱 희미했다. 2009년 7월 23일, 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눈을 감고 집중하려 했다. 그날 아침 민서와 아침을 먹었던 것 같았다.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민서는 불평했다. 너무 맵다고. 지우는 뭐라고 했지? 기억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친구들을 만났다. 수업을 들었다. 아니, 방학이었으니까 수업은 없었다. 그럼 왜 학교에 갔지? 보충 수업? 자습? 공백이었다.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웠고 부모님이 민서를 찾고 있었다. 지우의 손이 떨렸다.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준비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야 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수진 씨랑 태우 씨는요? 곧 만날 거예요. 10시 반에 놀이터 근처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함께 갈 거예요. 지우는 시계를 봤다. 9시였다.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다. 혹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떨쳐낼 수 없었다. 욕실 문 앞을 지나쳤다. 거울을 덮어둔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 지우는 멈춰 섰다. 문을 열어야 할까? 거울을 봐야 할까? 혹시 또 무언가 적혀 있을지도 몰랐다. 손이 문손잡이로 향했다.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렸다. 욕실은 어두웠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수건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수건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미세하게, 마치 그 뒤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민서야? 지우가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욕실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흰 입김이 나왔다. 여름인데도 지우는 수건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천에 닿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한 번에 확 잡아당겼다. 거울이 드러났다. 깨끗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저 지우의 반사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때 반사가 움직였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울 속 지우가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넓은 미소. 지우의 입이 그렇게 벌어질 수 없을 만큼. 오늘 밤 거울 속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민서의 것이었다.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언니.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문을 쾅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출발해야 했다. 지우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이웃들은 모두 잠들었거나 TV를 보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목요일 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두려움에 가득 찬 눈. 하지만 이번에는 반사가 제대로 움직였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가을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택시를 잡아탔다. 강북구 쪽으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소식, 정치 소식, 날씨 예보. 평범한 뉴스들, 평범한 세상.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 그들은 몰랐다. 곧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6년 전의 진실이 드러날지. 30분 후 택시가 편의점 앞에 섰다. 지우는 돈을 건네고 내렸다. 준혁이 이미 와 있었다. 수진과 태우도 함께였다. 다들 왔네요. 준혁이 말했다. 수진은 울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서워요. 태우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재떨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지우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함께 가요. 우리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요? 수진이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시계가 11시 5분 전을 가리켰다. 준혁이 말했다. 가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놀이터를 향해, 진실을 향해.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놀이터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녹슨 놀이기구들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다. 누가 있어요? 태우가 속삭였다. 그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작은 형체. 뒷모습만 보였다. 긴 검은 머리. 교복. 지우의 심장이 멎었다.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왔어. 민서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굳어 있었다. 그네 앉은 그 존재는 민서였다. 아니, 민서처럼 보였다. 12살 때의 모습 그대로. 교복도 머리 스타일도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피부가 너무 창백했다. 마치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리고 눈이 너무 어두웠다. 민서야?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존재가 그네에서 내려왔다. 천천히 우아하게. 발이 땅에 닿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모래 위를 걷는데도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언니, 그것이 말했다. 목소리는 분명 민서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금이 간 것처럼 깨진 것처럼 들렸다. 오래 기다렸어. 수진이 뒤에서 흐느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고? 그 존재가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이 너무 많이 돌아갔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각도로. 넌 항상 그랬지, 수진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거. 그날도 그랬어. 그날 태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009년 7월 23일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존재가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너무 높고 너무 날카로웠다. 드디어 물어보네. 16년 만에. 16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 어둠 속에서, 차가움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말해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 존재가 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넌 관계없어, 탐정. 넌 그날 거기 없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있었지. 그것이 손가락으로 지우, 수진, 태우를 가리켰다. 모두 거기 있었어. 모두 봤어. 모두 알고 있어. 뭘 봤다는 거야? 지우가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 그 존재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넌 알아. 너의 깊은 곳에, 묻힌 곳에 기억은 살아있어. 그냥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민서라면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존재가 뒤로 물러섰다. 놀이터 중앙으로 갔다. 그리고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였어. 정확히 이 자리. 오후 4시 반. 모두가 그 자리를 내려다봤다. 평범한 모래바닥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이미지. 희미한 이미지. 수진이 먼저 떠났어. 그 존재가 계속 말했다. 집에 가야 한다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진짜 달랐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집에 가야 했어. 거짓말. 그 존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넌 무서웠어. 우리가 나누던 대화가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무슨 대화? 준혁이 물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벽 같은 것.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새어나왔다. 민서의 목소리. 언니, 나 무서운 거 봤어. 학교에서. 뭘 봤는데? 지우가 물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이 이상한 짓을 했어. 지우는 비틀거렸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준혁이 그녀를 붙잡았다. 기억나? 그 존재가 물었다. 민서가 뭘 봤는지 기억나? 선생님? 지우가 중얼거렸다. 담임 선생님, 박 선생님. 그 사람이 다른 학생을 때리고 있었어. 그 존재가 말을 이었다. 교무실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서가 지나가다 봤어. 선생님이 한 남학생을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고 있었어. 태우가 숨을 헐떡였다. 맞아. 그 선생님, 나도 기억나. 폭력적이었어. 학생들한테 자주 손 찍어 맸어. 민서는 겁에 질려서 도망쳤어. 그 존재가 계속했다. 그리고 언니한테 말했어. 여기서, 이 놀이터에서. 수진도 들었어. 태우도 들었어. 나는? 태우가 물었다. 나는 왜 거기 있었어? 넌 문방구에서 일하고 있었어. 우리가 사탕 사러 갔을 때. 그리고 네가 따라왔어. 민서가 예뻐서. 그 존재가 태우를 봤다. 네온 민서를 좋아했어.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아. 이제 기억나. 민서는 말했어. 부모님한테 말하겠다고. 경찰한테 신고하겠다고. 그 존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언니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는 말했어. 조용히 해. 문제 만들지 마. 선생님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존재가 지우를 쏘아봤다. 넌 민서를 믿지 않았어. 그게 아니야. 지우가 소리쳤다. 나는 시험 공부가 중요했어.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고 나는 그냥 내 미래가 더 중요했지. 그 존재가 차갑게 말했다. 동생보다.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모엘. 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나도 집에 가야 했어. 엄마가 화낼까봐. 그래. 그 존재가 말했다. 모두 핑계가 있었어. 모두 자기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민서는 혼자 남겨졌어. 여기, 이 놀이터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준혁이 물었다. 그 존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박 선생님이 왔어. 민서를 찾아서. 누가 봤는지 알아낸 거야.
아마 다른 학생한테 물어봤겠지. 오늘 교무실 근처에 누가 있었어? 하고 지우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민서는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더 빨랐어. 목을 잡았어. 조였어. 민서는 소리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숨을 쉴 수 없었어. 그만! 수진이 소리쳤다. 더 이상 듣기 싫어. 들어야 해. 그 존재가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가 알아야 해. 너희가 민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태우가 반박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그 선생님이 죽였어. 너희가 믿어줬더라면. 그 존재가 말했다. 너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너희가 어른들한테 말했더라면 민서는 살았을 거야. 지우는 땅을 쳤다. 주먹이 모래에 파고들었다. 소리를 질렀다. 원초적인 고통스러운 소리. 16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지우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그 존재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길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이제 알았어? 그것이 속삭였다. 이제 기억해? 응.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다 기억해. 그럼 이제 그 존재가 말했다. 복수할 시간이야. 복수?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슨 복수를 말하는 거야?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쳐다봤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박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녀. 아직도 웃고 먹고 숨 쉬고 있어. 민서는 땅 속에 있는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의 몸은 어디 있어? 학교 뒤편. 그 존재가 대답했다. 오래된 창고 밑. 박 선생님이 그날 밤 묻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16년 동안 거기 있었어. 어둠 속에서. 차가운 땅 속에서.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태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 개자식. 태우가 이를 갈았다. 경찰한테 가야 해. 지금 당장. 경찰? 그 존재가 비웃었다.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16년이 지났어. 박 선생님은 이미 은퇴했어.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DNA 검사를 하면. 준혁이 말했다. 시체를 찾아야 DNA 검사를 하지. 그 존재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시체를 찾으려면 누군가 파야 해. 학교 부지를 허가를 받아야 해. 시간이 걸려. 그동안 박 선생님은 도망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지우가 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 존재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지우는 그것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환영이 아니었다. 이건 진짜였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서는 돌아왔다. 언니가 해야 해. 그 존재가 속삭였다. 언니가 그날 민서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는 지켜줘. 이제는 민서를 위해 싸워줘. 어떻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존재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그리고 지우의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줬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박 선생님의 주소야. 지금도 이 동네에 살아. 혼자서.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 지우는 쪽지를 내려다봤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익숙한 주소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지우가 물었다. 진실을 말하게 해. 그 존재가 대답했다. 녹음을 해. 영상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 그리고 세상에 공개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할 수 있어. 제가 카메라 장비가 있어요. 작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할까? 수진이 물었다. 16년 전 일을 그냥 인정할까? 죄책감. 그 존재가 말했다. 인간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특히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지면 고백하고 싶어 해. 용서받고 싶어 해. 태우가 말했다. 나도 가겠어. 혼자 가게 할 수 없어. 저도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같이 가야 해요. 지우는 그들을 바라봤다. 16년 전 그날,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였다.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었다. 선택할 수 있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좋아. 지우가 말했다. 같이 가자. 그 존재가 뒤로 물러섰다.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고마워, 그 언니. 이제 민서는 쉴 수 있을 거야. 기다려. 지우가 소리쳤다. 넌 정말 민서야? 그 존재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민서의 진짜 미소였다. 언니는 뭐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누구든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어. 그 존재가 말했다. 단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사라졌다. 공기 속으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놀이터는 다시 조용해졌다. 네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의 눈에서 같은 결의를 봤다. 내일. 준혁이 말했다. 내일 낮에 가요. 준비를 해야 해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아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밤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더 좋아요. 태우가 말했다. 노인은 밤에 잠을 못 자요. 혼자 깨어있으면 생각을 많이 해요. 약한 순간이죠.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놀이터를 떠났다. 어둠 속을 걸었다. 몇 블록을 지나 조용한 주택계에 도착했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지우는 쪽지의 주소를 확인했다. 저기요. 작은 단층 집이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가 깨어 있어요? 준혁이 속삭였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문 앞에 섰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을 들어 배를 누르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노인이 서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였다. 흰 머리, 주름 얼굴, 구부정한 등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지우는 알았다. 이 사람이었다. 민서를 죽인 사람. 누구시죠? 노인이 물었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박 선생님이세요? 지우가 물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제자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뭘 했었는지 알아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무슨 말씀을? 이정민. 지우가 이름을 말했다. 2009년 7월 23일. 기억나세요?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그가 속삭였다. 매일 밤 기억해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노인이 문을 활짝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집안은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박 선생님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 하지만 지우가 볼 수 있는 건 그 뒤에 숨겨진 어둠뿐이었다. 박 선생님은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고 힘들어 보였다. 나이의 무게와 죄책감의 무게를 동시에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다. 차라도. 그가 말을 시작했다. 필요 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잘랐다. 우리는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시계가 똑딱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준혁은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이 화면 중앙에 잡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우러온 사람의 눈이었다. 어떻게 알았죠? 박 선생님이 물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민서가 말해줬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박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준혁이 끼어들었다. 2009년 7월 2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박 선생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학생 하나를 벌주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었어요.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손찌검을 자주 했죠. 그게 교육이라고 믿었어요.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학생. 짧은 머리, 교복 입은.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봤어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태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음날 소문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나는 패닉에 빠졌어요. 그때가 교육계의 체벌 금지 법안이 논의되던 시기였어요. 만약 고발당하면 내 경력은 끝장이었죠. 그래서 민서를 찾았군요.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누가 봤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그날 교무실 근처에 누가 있었냐고. 한 학생이 말해줬어요.
이정민이라고. 2학년 학생이라고. 박 선생님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학교 가는 길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놀이터에서. 그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가갔어요. 지우의 손톱이 소파 팔걸이를 파고들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울먹였다. 설명하려고, 오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미 언니한테 말했다고. 부모님한테도 말할 거라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태우가 소리쳤다. 겨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으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발버둥쳤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나는 더 세게 눌렀어요. 목을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코끝이 붉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아이가 축 늘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놔줬어요. 흔들었어요. 깨우려고.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패닉 상태였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냥 숨겨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차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차에 실었어요. 담요로 덮었어요. 그리고 학교로 갔어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창고. 지우가 속삭였다. 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창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밑을 팠어요. 몇 시간 동안.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묻었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했다. 경찰이 왔어요. 질문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 은퇴한 후에는요. 준혁이 물었다. 더 나빠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만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 숨을 못 쉬는 얼굴. 꿈에도 나왔어요. 매일 밤 그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괴물이었어요. 어린아이를 죽이고 숨긴 괴물. 매일 고백하고 싶었어요. 경찰서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겁이 났어요. 비겁했어요. 지우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 있을 수 있었다. 박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말했다. 이제 경찰서에 갈 거예요. 우리랑 함께 자백할 거예요. 민서가 어디 있는지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죠. 진작 그랬어야 했어요. 준혁이 경찰에 전화했다.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주소를 알려줬다. 경찰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계만 똑딱거렸다. 1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이 들어왔다. 박 선생님은 조용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다. 끝났어. 수진이 속삭였다. 아니, 지우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민서를 찾아야 해. 제대로 묻어줘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발굴 작업을 할 거예요. 며칠 안에. 태우가 말했다. 이제 민서는 평화롭게 쉴 수 있겠네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무언가 풀리는 것을. 16년 동안 가슴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을. 여전히 슬펐다.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미안해, 민서야. 그녀가 속삭였다. 늦었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어. 이제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바람이 불었다. 창문을 통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우는 맹세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거울 속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는 모두 거울 앞에 섭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우리 자신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일까요?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16년 전에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그 진실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묻어두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묻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의 꿈 속에서 계속 우리를 부릅니다. 지우는 그 부름에 답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거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나요?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과거와 화해할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 놓치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